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43장 그들의 야망, 그들의 입신양명. 낙양의 숙소에서 보낸 며칠은 내 기자 인생에서 가장 지적이고 동시에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다. 나는 방 안에 펼쳐놓은 수백 개의 주간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각각의 주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가장 명석한 두뇌들이 품고 있는 야망의 해부도였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정밀한 분석 보고서였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그들의 눈빛을 다시 떠올리며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 달라 보였다. 제갈량의 숭고한 이상주의, 방통의 파괴적인 혁명, 주유의 화려한 명예욕, 육손의 냉철한 효율성, 그리고 사마위의 무서운 인내심까지. 그들은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각기 다른 무기를 든 채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고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마침내 그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하나의 공통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욱을 제외한 그들 모두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거대한 동력. 그것은 바로 입신양명, 입신양명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 단어를 직접 입에 담지 않았다. 그들은 대의, 백성, 평화, 미래와 같은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들로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숭고한 명분들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야망의 가장 순수한 해계는 결국 이내 글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세우고 후세에까지 떨친다. 제갈량은 역사의 설계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다. 그는 유비라는 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역사 그 자체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했다. 방통은 낡은 세상의 파괴자이자 새로운 세상의 건설자로서 혁명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첫 줄에 새기고 싶어 했다. 주요는 불세출의 명장으로서 적벽이라는 불멸의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했다. 육소는 위기의 구원자이자 시스템의 관리자로서 혼란을 질서로 바꾼 가장 효율적인 통치 전문가로 기록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사마에 그는 이 모든 싸움의 최후의 승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마침내 천하를 손에 넣은 차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란 결국 자신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었다. 그들에게 이 난세는 구원해야 할 지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역사에 기록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천하는 그들의 거대한 이력서였고 백성들은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기 위한 실적이었다. 나는 이 씁쓸한 진실 앞에서 순욱의 고뇌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유일하게 입신양명을 꿈꾸지 않은 자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믿는 한나라라는 신념과 자신이 모시는 조조라는 죽음만을 생각했다. 그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충해라는 낡고 고결한 가치를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야심가들의 경주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미래를 향해 질주할 때 그는 홀로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비극은 이 거대한 출세주의 의 시대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이상주의자의 숙명이었다. 나는 붓을 들어 나의 책사 인터뷰 시리즈의 총결론을 적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천재들은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의 목적은 동일하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입신양명이 바로 이 난세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엔진이다. 그들은 이 시대를 만든 영웅들이자 동시에 이 시대의 혼란을 연장시키는 공범자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야심가들의 경주 속에서 오직 순욱만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 했다. 그의 고결한 실패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빛나는 비극이다. 나는 붓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나는 이 난세의 본질을 본 것이다. 이것은 대위와 명분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라는 단 하나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야심가들의 가장 거대한 경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경쟁의 최종 심사위원들을 만나러 가야만 했다. 이 모든 야심가들에게 입신양명 위 무대를 깔아주고 그들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진짜 주인들을. 44장 이제 끝판왕을 만나러 간다. 나의 1차 취재, 즉 책사들의 가면 벗기기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나는 수백 개의 주간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최고 지성들의 야망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만약 이것이 현대 사회였다면 나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 퓰리처상은 물론 대한민국 기자 대상을 휩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 기록은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비밀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록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다. 기자는 언제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책사들이 이 난세의 두뇌라면 이제 나는 이 난세의 얼굴이자 심장인 3명의 군주들을 만나야만 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나의 취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낙양의 지도 위에 3개의 점을 찍었다. 서쪽의 성도, 그곳에는 이제 한중왕을 넘어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유비가 있었다. 동쪽의 건업, 그곳에는 아버지와 형의 유산을 물려받아 강동을 철옹성으로 만든 수호라는 가장 견고한 방패를 든 손권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 북쪽의 낙양, 이곳에는 이 모든 난세의 시작점이자 패도라는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의 옛 상사, 조조가 있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끝판왕들이었다. 책사들을 상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따를 터였다. 책사들과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지적인 유희위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군주들과의 대화는 달랐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곧법이었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특히 그들의 대의 뒤에 숨겨진 위선을 건드리는 것은 호랑이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나는 신중하게 접근 순서를 정해야만 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당연히 조조였다.
그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나의 생존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나를 찾아내 죽이려 할 것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모든 것이 끝난 뒤 가장 마지막에 시도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유비와 송권이었다. 유비, 그는 인의의 군주를 연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성공 가도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인덕에 감화된 수많은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의 위선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광신도들 앞에서 교주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짓이었다. 남은 것은 송권이었다. 그는 세 군주 중에서 가장 방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천하 통일이라는 거창한 꿈보다는 자신의 울타리인 강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의 관심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어쩌면 외부인인 내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의 다음 타겟은 송권이다. 나는 다시 강동으로 잠입해야만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이릉대전 이후 위나라와 동호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했다. 국경은 굳게 닫혔고 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마위의 비호 아래 말단 관리로 살아가는 지금의 신분을 버리는 것 또한 엄청난 도박이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 나는 사마위에게 직접 가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문서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제가 강동으로 가야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내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송권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이대로 강동에 만족하고 수성에만 힘쓸 인물인지 아니면 조조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금 새로운 야심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대인께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심이자 동시에 사마해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위나라의 충신이었다. 적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사마위는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는 나의 진짜 의도가 취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좋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밀사라는 공식적인 신분을 주겠네. 자네의 임무는 동호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필요한 지원은 모두 해주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만약 자네가 그곳에서 잡히거나 죽는다면 위나라는 자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자네는 그저 이름 없는 떠돌이 상인으로 죽게 될 걸세.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나는 위나라의 공식 셔틀, 아니 공식 밀사가 되어 다시 강동으로 향하게 되었다. 책사들의 가면을 모두 확인한 지금 나는 이제 진짜 끝판왕들을 만나러 간다. 나의 목숨을 건 마지막 인터뷰 시리즈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45장 전설이 된 방랑현자 곽가. 시간은 내가 기록하는 죽간의 두께만큼이나 묵직하게 흘러갔다. 내가 조조의 막사를 떠나 방랑특파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천하는 핏빛으로 물들고 영웅들은 별처럼 떠올랐다가 낙엽처럼 졌다. 그리고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나 역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죽은 줄 알았던 조조의 책사가 아니었다. 나의 존재는 이제 아름아름 퍼져나간 소문을 통해 하나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방랑현자라 불렀다. 그 전설은 내가 만났던 책사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대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 용중의 초가에서 와룡 제갈량과 한나라 부흥 위 본질에 대해 토론했다는 나의 행적은 형조의 학자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내가 제갈량의 숭고한 이상 속에 숨겨진 냉철한 현실주의를 간파한 유일한 인물이라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나를 혁명의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라고 말했다. 수경 선생의 서원에서 봉추 방통과 파괴와 창조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소문은 낡은 세상의 불만을 품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방통의 관계 어린 열정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믿었다. 강동의 장수들 사이에서 나는 영웅의 야망을 이해하는 자로 통했다. 적벽대전 직전 대도독 주유의 막사에서 그와 독대하여 그의 진짜 속내를 끄집어냈다는 이야기는 주유를 신처럼 떠받드는 강동의 군부에게 나를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영웅의 고뇌를 이해하는 동급의 존재로 각인시켰다. 이릉의 문관들 사이에서 나는 미래를 보는 자로 알려졌다. 이릉대전의 참화가 벌어지기 직전 젊은 대도독 육송과 만나 화공의 필연성을 예견했다는 나의 일화는 그에게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포장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문은 바로 북쪽의 위나라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황제의 마음을 읽는 자로 불렸다. 내가 사마위의 최측근이 되어 그의 거대한 인내심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권력 핵심부에게만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나를 사마위의 숨겨진 지혜 주머니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폭탄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취재 활동은 나라는 인간을 신비로운 베일 속에 감싸버렸다. 나는 이제 유비, 송권, 그리고 이 나라의 조시 황족들까지 천하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들은 궁금해했다. 이 정체불명의 방랑현자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과연 새로운 주군을 찾아 자신의 지혜를 팔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역사의 방관자로서 기록에만 몰두하려는 것인가? 나는 이 모든 소문과 전설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만나야 할 세 명의 왕, 즉 끝판왕들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할 터였다.
자신의 라이벌들이 과연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을 엿본 유일한 관찰자인 나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낡은 조랑말과 이제는 진마차 한가득을 채우게 된 나의 죽간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조조에게서 도망치던 시한부 책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난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정보를 손에 쥔 자가 되었다. 이제 나의 1차 취재는 끝났다. 책사라는 중간 관리자들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이제 나는 진짜 실권자들, 이 모든 판을 움직이는 세 명의 왕을 직접 만나러 가야만 했다. 그들의 위선을 벗기고 그들의 민낯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취재이자 이 난세 특파원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될 터였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나의 눈은 강동의 건업을 향하고 있었다. 제3부, 세 명의 왕, 세계의 위선. 46장, 첫 번째 군주, 강동의 수호자, 송권. 사마위와의 위험한 거래를 통해 나는 위나라의 밀사라는 공식적인 위장 신분을 얻었다. 나의 임무는 강동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군사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었다. 나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강동의 군주 송권을 만나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었다. 강동으로 향하는 길은 10년 전 내가 처음 이곳에 잠입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탄했다. 나는 더 이상 쫓기는 미립국자가 아니었다. 나는 위나라 황제의 칙서를 품에 안은 공식 사절단의 일원이었다. 물론 나의 진짜 신분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사절단의 대표는 따로 있었고 나는 그를 보좌하는 농업기술자문관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존재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사마위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우리가 탄배가 장강을 건너 강동의 수도 건업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가 처음 보았던 강동이 전쟁을 앞둔 요새였다면 지금의 강동은 평화를 누리는 왕국이었다. 강가에는 거대한 곡물 창고와 상선들이 즐비했고 잘 닦인 길 위로는 활기찬 상인들과 백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적벽대전과 이릉대전이라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나라는 이제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한 남자가 바로 나의 첫 번째 인터뷰 상대, 송권이었다. 그는 내가 만났던 그 어떤 군주와도 달랐다. 조조는 파괴를 통해 창조하는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유비는 눈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상주의자를 연기하는 현실주의자였다. 하지만 송권은 그들과 달랐다. 그는 파괴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켰다. 아버지 송경과 형 손책이 목숨을 바쳐 물려준 이 강동이라는 유산을 그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뼘의 땅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냈다.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뛰어난 수성의 군주이자 완벽한 상속자였다. 건업의 궁궐은 조조의 그것처럼 화려하거나 의합적이지 않았고 유비의 궁궐처럼 소박함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송권의 궁궐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잘 운영되는 거대한 회사의 본사 건물 같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공식적인 환영연회와 의례적인 회담에 참석했다. 나는 농업기술자문관이라는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강동의 농업 생산량과 수로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던지며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신경은 단 한 사람, 옥좌 위에 앉아있는 송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졌지만 그 대신 거대한 왕국을 이끄는 군주의 관록과 여유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푸른 눈동자와 붉은 수염을 가진 이국적이면서도 위험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의 보고를 묵묵히 들었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통치 방식은 그의 궁궐처럼 지극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한 미끼를 던져야만 했다. 나는 내가 방랑현자 곽가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정보망이 그것을 놓쳤을 리가 없었다. 그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연회가 끝난 후 강동의 고위 관료인 장소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전히 강동의 모든 문관들을 이끄는 수장이었다. 장소 대인, 오랜만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곽봉효 선생이 아니시오. 10년 전 시상의 주로에서 마지막 음이 반음 났다고 지적하여 대도독의 귀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분이.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는 이제 위나라를 섬기는 미천한 관리일 뿐입니다. 겸손의 말씀이요. 선생의 명성은 이곳 강동에까지 자자하오. 듣자 하니 선생께서는 천하의 모든 책사들을 만나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기록을 남기고 계시다고. 과연 그러시오.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면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높은 지혜를 배우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장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그러한가?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연회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을 한 강동의 군주 송권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소한의 호위 무사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대의 기록이 꽤나 궁금해졌는데 그대가 보기에 과연 나의 책사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던가?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던가? 나의 첫 번째 군주 인터뷰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다. 제3부, 세명 이왕, 세계의 위선. 47장, 인터뷰 7, 당신의, 백성의, 강 건너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가? 송권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연회장 뒤편의 작은 정원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가득 찼다. 주변에 서 있던 장소와 다른 문관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호위 무사들은 손을 칼자루 위로 옮기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오직 나와 손권 두 사람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의 질문은 나의 허를 찌르는 예리한 칼날과 같았다. 그대가 보기에 과연 나의 책사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던가?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던가? 그는 나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는 과연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는 놈인가? 라고 묻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어설픈 대답을 내놓는다면 나는 그에게 방랑현자가 아닌 허풍쟁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말 터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깊고 차가운 강물처럼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주군, 제가 감히 어찌 천하의 인재들을 평하겠습니까? 나는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위대한 뜻을 기록하는 미천한 필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굳이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본 그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한세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왔던 책사들의 핵심을 최대한 비유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요약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려 하셨고 어떤 분은 썩은 집을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한 망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명예를 등불 삼아 어두운 길을 밝히려 하셨으며 또 다른 분은 홍수가 휩쓸고 간 땅에 묵묵히 둑을 쌓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지요. 내 대답에 손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가 내 대답이 최소한 정답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인한세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만나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과연 소문대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곽봉여, 그대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나 역시 그들처럼 무언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마침내 진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가면을 직접 찾아보라는 지독하게 오만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수없이 되뇌었던 나의 진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주군, 제가 본 강동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거쳐온 그 어떤 땅보다도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군의 통치 아래 강동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군과 같은 훌륭한 울타리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나의 칭찬에 손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의 진짜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주군, 저는 그 훌륭한 울타리를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그 울타리는 참으로 튼튼하고 높아 강동의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높아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마저 가려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손권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군. 주군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 백성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강 건너 북쪽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조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고 서쪽 땅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란으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군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으며 나의 마지막 질문을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당신의 그 백성이라는 단어에 과연 강 건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질문이 끝나자 정원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장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호위 무사들은 금방이라도 나를 벨듯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손권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여유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신념을 정면으로 공격당한 군주의 차갑고 무서운 분노였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의 첫 번째 군주 인터뷰는 시작과 동시에 내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다. 48장, 손권의 역사용 멘트, 내 백성의 안위가 우선이다. 정적은 생각보다 길었다. 나는 손권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분노는 진짜였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서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느껴졌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였을 때의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고 있을 터였다. 위나라의 밀사이자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방랑현자를 죽이는 것은 그의 안정적인 군주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터였다. 그는 죽이는 대신 대답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와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마치 나의 무례한 질문을 기꺼이 용서하고 어리석은 나를 가르치려는 현명한 군주처럼 완벽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나는 그의 그 소름 끼치는 자기 통제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장중했다. 곽봉효, 선생의 질문은 참으로 아픈 곳을 찌르는군. 그는 나의 질문을 도발이 아닌 아픈 충고로 규정함으로써 대화의 프레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었다. 나라고 어찌 강 건너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겠는가. 나 역시 매일 밤 그들의 신음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네. 나 역시 그들을 구원하고 이 지긋지긋한 난세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알고 있었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유명한 하지만 이나올 차례였다. 하지만 곽 선생, 그는 나를 보며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을 타이르듯 말했다. 나는 한 나라의 군주이기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사람이네. 만약 내 집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내 집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도적대가 들끓고 있는데 이웃집에 불을 끄겠다고 뛰쳐나가는 가장이 있다면 과연 그를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먼저 내 집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네. 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내 집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만 하네.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나의 첫 번째 책무일세. 그는 한 걸음 더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 군주의 위엄과 함께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내 집의 울타리가 튼튼해야 비로소 이웃을 도울 힘도 생기는 법이요. 내 창고가 가득 차야 굶주리는 이웃에게 나누어줄 곡식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강동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도박일 뿐일세.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인터뷰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역사의 길이 남을 그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생의 질문에 답하지. 강 건너 백성들도 물론 나의 백성이요.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먼저 돌보아야 할 나의 가족이 있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건업의 궁궐과 그 너머의 강동 땅 전체를 가리키는 듯한 몸짓을 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게는 내 집의 안위가, 내 백성의 안위가 우선이요. 완벽한 답변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역주의를 책임감으로, 자신의 소극성을 신중함으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의 논리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천하의 고통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군주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그의 위대한 뜻에 감복한 척 연기할 뿐이었다. 과연 패자의 논리는 이토록 단단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군요. 어리석은 제가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송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논리로 이 건방진 방랑현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할 터였다. 나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궁궐을 물러나왔다. 건업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나의 주간의 오늘의 인터뷰를 기록했다. 결론, 첫 번째 군주, 송권. 그의 가면은 실용적인 수호자. 그는 자신의 울타리 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 밖의 지옥을 기꺼이 외면한다. 그의 위선은 자신의 지역주의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숭고한 위무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는 결코 천하를 품을 영웅은 될 수 없지만 자신의 왕국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켜낼 가장 뛰어난 관리자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다. 특종은 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난세가 왜 끝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를 확인하고 말았다. 모두가 각자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백성만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